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먼저 골격부터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살을 좀 붙이는 방향으로 갈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2조이랑 본문 전단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전단 보고 바로 2항으로 점프 뛰겠습니다. 후단과 단서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갖다 붙일게요. 전체적으로 흐름 잡고, 그리고 2조이랑 본문 전단, 그 다음에 2조 2항 가고, 그리고 나서 5조 가고, 그 다음에 6조 가고, 다시 돌아와서 2조이랑 본문 후단과 그 다음에 2조이랑 단서 부분으로 다시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국가 등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국가배상법에는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 주체가. 그러니까 국가 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국가 등과 공무원. 관계가 어떤 관계냐? 국가 등은 사용자고 공무원은 피용자의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민법 756조에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할 바 아니다. 묻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긴 했었다 이겁니다. 근데 국가배상법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2조는 헌법 29조 1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 8조 들어가시고, 8조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민법보다 사용자 배상 책임보다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먼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뭘로 간다고? 국가배상법 2조로 간다고. 민법보다 국가배상법이, 국배법이 먼저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배법으로 들어가게 된다. 순서 잡아 놓으시고요. 8조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8조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질이 무엇인가? 공권인가 사건인가를 한번 보세요. 국가배상 청구권이 공권이면 그러면 그 그릇을 어디다가 담아야 돼? 행정소송으로 담아야죠. 당사자 소송으로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사건이면 그릇을 어디다 담아야 돼? 민사소송의 그릇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소송으로 제기될까? 민사소송으로 제기될까? 라는 판단을 하려면 뭘 봐야 돼? 국가배상 청구권이 공권인가? 사건인가? 이걸 봐야 되겠지. 국가배상 청구권이 공권인가? 사건인가? 보려면 뭘 보면 돼? 국가배상법이 공법인가? 사법인가? 이걸 보시면 된다고요. 공법인가? 사법인가? 판례 스타일대로 지금 접근해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판례 스타일을 깨는 것도 한 걸음 더 들어갈 때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은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봐요. 저도 공법으로 보고. 공법으로 보면 국가배상법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무슨 권리야? 공권이잖아. 공권이잖아. 우리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제기할 때도 그랬잖아. 민법 741조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그러니까 사법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권리, 사건, 원인과 결과 얘기했을 때. 그러나 과징금이나 세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이거는 공법의 근거에서 행해진 행위죠. 그러니까 원인은 공법에 근거한 공법적 원인. 그러게 보면은 판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학설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당사자송이냐 민사송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럼 여기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려면 국가배상법이 공법인지 사법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공법인지 사법인지. 만약에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면 원인도 공법적 원인이요, 결과도 공법적 결과로서의 권리예요. 공권이라고. 그러면 당사송으로 제기해야 되는 것이겠죠. 국가배상법이 사법이면 결과는 사법의 근거에서 인정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판례를 보세요. 판례 뭐라고 하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를 구함은 공공단체는 뭐니? 제정신이니? 그렇죠?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 그랬죠.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 민법은 확실히 사법이죠.
근데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 국가배상법도 사법이다라는 얘기죠. 네. 같은 사법끼리 일반법, 특별법, 같은 공법끼리 일반법, 특별법의 구도가 성립되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국배법을 사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사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권이다. 오케이?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뒤에 있는 검토 부분은 제가 복습할 때 추가 논의를 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보고 있다. 권리를 사건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만 출제됩니다. 이렇게만 출제돼요. 판례 기준으로 출제하니까.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요건이 7개가 있었죠.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도둑 과실, 법령위반, 손해, 인과관계 이렇게 7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다 출제됩니다. 첫 번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임용된 신분상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국배법상 공무원이 맞다. 당연히 맞다. 근데 우리 어저께 법령을 보면서 뭐도 있었습니까?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물론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게 2009년도에 도입되기 전에도 판례는 이렇게 봤어요.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일체자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써왔습니다.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일체의 자. 공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일체의자. 일체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위탁받은 공무의 범위가 좁고 넓음을 따지지 않겠으며 그 다음 공무를 위탁받은 기간이 짧고 길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좁고 넓은지 그리고 짧고 긴지를 따지지 않겠다.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일체의자. 그러니까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거면 어쨌든 공무원의 행위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행위로. 그 부분이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입니다.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2개 포함됐죠. 신분상 공무원과 함께 공무수탁사인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추가됐죠. 그 다음에 간혹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 마지막 사실상 공무원입니다. 사실상 공무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무원 임명처분이 있었어요. 갑한테. 갑이 국가공무원법이면 33조, 지방공무원법이면 31조에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였거든요. 결격사유가 있는 자한테 공무원 임명처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냐면 그 결격사유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이랬어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소극적 요건이라는 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요건이라는 뜻이고 절대적 요건이라는 것은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하지 않겠다.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돌파시켜버려갖고 그 임명처분을 그냥 무효로 봐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절대적 요건이다. 여길 봐야 돼요. 절대적 요건이다. 그러면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명처분은 뭐라고요? 그냥 무효다. 무효다. 내가 결격사유가 있었어. 근데 시험을 합격했거든? 그래서 내가 임명을 받았어. 그럼 그게 무효야. 무효면 난 공무원이 아니야. 당연 무효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으면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으면 공무원의 신분 설정이라는 효과가 없는 거니까 얘는 공무원이 아니죠. 얘는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얘가 그런지 아무도 몰랐고 얘는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 걸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요. 신분상 공무원은 아닌 거예요. 적법하게 임명처분 받은 건 아닌데 그런 걸 우리가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말입니다. 이 친구도 그동안 일을 하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도 불법행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국민한테 손해를 발생을 시켰어요. 얘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 아니잖아요. 신분상 공무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무를 위탁하려면 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민간 위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한테 별도 위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무는 좀 네가 수행해라 이렇게 따로 별도 민간 위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얘는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신분상 공무원도 아니고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아니라고요. 근데 얘가 불법행위를 해서 20년간 만약에 5건의 손해를 발생시킨 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경우에 피해 국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분명히 걔는 국가기관으로서 공무를 사실상 수행한 게 맞아요. 그리고 걔가 불법행위했고 국민한테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근데 얘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라고 보면 말이 됐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공무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이 돼요. 뭐 아예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까?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는 있어요. 일반 불법행위 책임 물으면 됩니다. 750조. 750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고. 근데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취지가 뭐냐고요. 공무원 돈이 없다. 이거잖아요. 가해 공무원에게는 변제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거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국가가 지겠다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공무원까지도 포함시킨다. 1, 2, 3. 오케이? 1, 2, 3. 신분상 공무원, 얘가 협의회 공무원입니다.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및 사실상 공무원까지도 포함해요. 광해 공무원입니다.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광해 공무원이라고요. 광해 공무원. 다 인정된다. 그 다음에 직무행위입니다. 직무행위. 이 직무행위가 매우 중요해요. 이 직무행위가 바로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예요. 이 직무행위를 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거고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킨 거거든. 직무행위 과연 뭐로 볼 건가? 학설이 대립이 있어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우선 이렇게 나눠봐요. 공법행위가 있고 사법행위가 있을 수 있죠. 국가가 하는 행위에는 공법행위도 있고 사법행위도 있죠. 공행정작용, 사행정작용. 그 다음에 공법행위에는 사법행위는 그렇지 않지만 공법행위에는 또 다시 2개로 나눠지죠. 권력행위가 있고 비권력행위가 있죠. 공법관계는 권력적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권력행위가 있고 비권력행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개로 나눠줬어요? 나눠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손을 빌려서 하는 행위가 행정작용이잖아. 공무원의 손을 빌려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작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작용을 했는데 행정작용은 다시 공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행정작용, 사법행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법관계 쪽, 공법관계 쪽은 다시 권력적 공법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 비권력적 공법행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위에 게 이게 바로 처분이죠. 처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것만 인정하는 게 있고 직무행위에다가 여기까지 인정하는 게 있고 직무행위에다가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직무행위에다가 1번이 협의설, 2번이 광의설, 3번이 최광의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먼저 권력작용만 포함시킬 것인가? 그럼 너무 좁죠. 물론 옛날에는 그 행정법 아빠, 오토바이, 마이어 아저씨 뭐 이런 아저씨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권력작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공법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국가가 사인처럼 손해배상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게 포함된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됐던 건 너무 옛날 얘기야. 절대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받아들이고 그럼 권력작용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면은 너무 좁아지잖아. 그죠? 그럼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라는 측면에 있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까지 우선 확대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까지 확대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도 과연 확대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교수님들이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국가배상법은 공법이다 이거예요. 국가배상법은 공법이다.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법하고 사법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예외적으로 뭐 유추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를 시키고 나면 같은 법률 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아야 돼요. 공법 관계는 공법으로 규율을 하는 것이며 사법 관계는 사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사경제 작용, 사법상 행위, 저건 사법 관계란 말이야. 사법 관계인데 우리가 전제를 뭐로 깔아놔? 국가배상법은 공법이다라는 전제를 깐 거예요. 국가배상법은 학설은 공법이라고 보죠. 그러면 저건 사법 관계인데 어떻게 공법으로 규율하겠냐? 그러므로 사행정작용, 사경제작용, 저 사법상 행위는 직무행위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가 통설판례예요. 광의설이 통설판례입니다. 광의설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상한 현상을 보죠? 네, 맞아요. 이상해요. 판례는 지가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했어. 사법이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서 최광의설을 취하지 않고 광의설을 취하고 있어요. 지가 사법이라고 해놓고. 참 애가 이상한 애죠. 그죠? 네. 어쩔 수 없어. 기억해야 돼. 판례가 제정신 아닌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술 먹고 판결 못 쓴 거야. 네. 술 먹고 썼던 것도 또 추억이기 때문에 또 고집을 부려. 안 바꿔 나중에. 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이라고 봤어요. 사법이라고 봐놓고 나서 여기서 최광의설을 안 취해. 최광의설을 안 취하고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공법행위로 한정 지어버립니다. 아니 학설에 따르면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광의설이 맞죠.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공법이니까 뭔 놈의 사법관계를 공법으로 규율하냐 임마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보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공법행위다라고 정리를 했죠. 더 중요한 건 뒤쪽이에요. 자, 기억해 놓으세요.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법적행위, 사실행위, 자규행위, 부자규행위를 불문한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예. 국가배상의 논의의 출발은 직무행위예요. 직무행위. 뭐 공무원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직무행위부터 상황이 시작이 돼요, 보통. 그래서 공법행위입니다. 광의설. 근데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법적행위, 사실행위, 자규행위, 부자규행위를 모두 불문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3자승은 몇이야? 오, 똑똑해. 잘했어요. 네, 수학을 선택하지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8입니다. 더 있지? 2 더 있지? 곱했어? 이거예요. 9구단. 네, 우리나라 사람은 수학을 잘합니다. 그렇죠? 9구단. 우린 9구단 외우죠. 네, 9구단 외우는데 쟤네 저쪽에 PSAT 모은 애들은 여러분 PSAT 안 들어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예, 들어왔으면 죽을 뻔했어요. 물론 아직 몰라. 1월에 발표하기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들이 3개월 미뤘어요. 원래 10월에 발표하잖아요. 11월에 할게 그러더니 다시 12월에 할게 그랬거든요. 12월 초에 할게 그러더니 12월 초에 일정만 발표하고 과목이랑 자세한 건 1월에 할게 또 그랬어. 이 새끼 또 2월에 할지도 몰라. 그죠? 예. 네. 쉽게다. 밤새면 못할 일이 없어. 밤 좀 새라고. 이 공무원들아. 공무원 준비생이구나. 이 공무원들아, 좀 밤 좀 새고 일 좀 해, 좀. 국민들은 기다리다가 속 타요. 이건, 물론, 내수시장을 진작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을 괴롭히면, 그러면 술을 먹으면 이제 내수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그걸 노린 거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설마 그런 생각을 했겠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개.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그리고 법적행위, 사실행위, 그리고 또 자기행위, 부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힌트 더 들어가 볼까? 좋아요. 1단계, 2단계에서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법적행위, 사실행위 있죠? 그걸 있잖아. 권력하고 법적 행위에다가 결합시켜보고 권력하고 사실행위하고 결합시켜봐요. 권력행위인데 법적 행위면 뭐 그게 허가거나 하명이거나 뭐거나 이건 다 처분 맞죠? 근데 권력행위인데 사실행위면 처분입니까? 그것도 처분이라고요. 처분이죠.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처분이라고 했잖아. 우선 당장은 뭘 떠올리면 돼요?
대집행 실행 생각하시면 되죠. 강제 철거를 밀고 들어갔다. 강제 철거를 밀고 들어가면 포크레인이 들어오는데 저항하면 된다, 안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수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처분이 맞다. 그래요. 권력행위하고 결합을 시키면 법적 사실 모두 다 처분에 연결됩니다. 그 다음 비권력하고 한번 연결시켜봐. 비권력하고 연결시켜. 법적행위, 사실행위. 비권력적인 행위인데 법적행위야? 뭐가 있지? 공법상 계약. 계약이 처분이에요? 계약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 비권력적 사실행위. 목욕탕 요금 인하 권고. 행정 지도 이런 거. 처분이야? 처분이 아니에요. 비권력하고 연결되면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에서 처분인 거하고 처분이 아닌 거하고 나눌 수 있겠죠? 처분인 거하고 처분이 아닌 거하고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부작위에 나눠진 거야. 자기 부작위. 알겠음? 네. 이거를 한번 갖다 놔봐요. 처분인 거 아닌 거, 자기인 거, 부작인 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분인 게 있고, 권력적 법적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법적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 아닌 게 있어요. 손해 발생을 시킨 원인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귀인 게 있고 부자귀인 게 있어요. 네 칸을 나오잖아. 문제가 뭐가 나오냐? 쟁점이 걸리는 부분이 나오겠지. 그쵸? 특이한 부분. 1번, 2번, 3번, 4번에서 특별히 뭐 다른 논의가 없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결 문제 논의가 나와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과연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이죠? 그럼 법원은 민사법원이죠? 얘는 취소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권한 없는 법원이 과연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처분이잖아. 자,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심사를 하면 되겠어요? 위법심사만 하면 됩니까? 효력심사까지도 해야 됩니까? 위법심사만 하면 되죠? 법령 위반. 위법하면 손해배상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과연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그 중에서 위법심사입니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가 질문이 된다고, 문제로. 알겠지? 선결 문제도 나올 거 아니야. 뭐 맨날 했던 거, 원인, 처분, 그 다음에 손해, 결과, 여기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여기 선결 문제로 처분이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해결돼야 되잖아. 할 수 있냐고, 민사법원이. 할 수 있죠. 왜?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유효, 무효 이 부분에, 즉 위법성의 정도죠. 유효, 무효 이 부분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되는 거지 적법, 위법 이 부분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1단계 적법, 위법, 2단계 유효, 무효. 여기서 공정력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2단계만 적용되지 1단계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심사는 무슨 심사야? 1단계 위법심사라고. 1단계 위법심사. 여긴 뭐가 존재하지 않아? 여긴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의 저촉됨이 없이 민사법원도 그 위법심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세요. 부작위죠. 얘는 똑같아. 부작위가 위법해야 돼요.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자귀의 의무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자귀의 의무. 그 같은 행위를 해야 되는 자귀의 의무가 인정돼야 돼요. 자귀의 의무가 있어야지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귀의 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 기속행위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재량행위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공해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보게 되면 수질환경보전법 제4조의 6에 보시게 되면 개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2, 3의 요건을 갖춰도 그 처분을 할까 말까는 재량이란 말이에요. 할까 말까는 재량이라고. 근데 뭐가 있어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이 있죠.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 여기서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면 됩니다. 재량행위인데 원래는
법률에 따르면 재량인데 재량이 영으로 수축, 재량이 기속화가 되면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무가 인정되죠. 그러면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량이 영으로 수축을 질문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판례가 말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국가배상에 있어서는요.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면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 돼요. 사익보호성이.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의무가 단순히 일반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개별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돼야 돼요. 뭐같이 원고적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사익보호성이 국가배상에도 당연히 인정돼야 돼요. 그러겠죠? 왜? 국가배상 청구도 주관적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소송이니까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모든 손해배상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인데 근데 우리 판례가 유독 여기서 목에 핏대를 세워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사익보호성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면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사익보호성을 질문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익보호성 두 가지죠. 정리합니다. 1번 칸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2번 칸에는 특별한 내용 없다, 3번, 4번 칸에서는 자기의무 인정 여부, 그 다음 사익보호성 인정 여부. 이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고 이게 이제 특수한 논점이에요. 이거 말고는 그냥 저 7개 요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그냥 기본 논의 7개 요건은 물론 어디서는 출제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출제될 수 있는 거고 이 지금 유형에 따라 국가배상의 유형에 따라서 특별히 질문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됐습니다. 그 직무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광의설이었고요. 거기서 권력, 비권력, 법적 사실, 자기, 부작위 불문했고요. 그걸 우리가 4칸 나눠봤고요. 4칸에서 주로 질문되는 쟁점 찾아본 겁니다. 쟁점. 됐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집행하면서입니다. 집행하면서.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전 군대에서 보급병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총 누구나 쏘지. 보급은 아무나 못합니다. 매겨야 싸우지. 그죠? 전쟁에서 지는 건 다 보급로가 끊겨서 지는 거예요.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남침이냐 북침이냐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우린 죽은 거였어요, 사실. 사실은 이제 다 따져보면은 이제 한국사과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렇죠. 서로 사실은 이렇게 산발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총 몇 번 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성질 나갖고 싸움이 커진 거야. 커졌는데 밀고 내려왔잖아. 근데 걔네가 서울까지 밀고 내려오고 이제 더 내려와서 아예 한반도 다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우리가 운이 좋았지. 왜 운이 좋았을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였거든. 근데 시간을 어떻게 보장받았냐면 걔네들의 귀책 사유야. 알겠어요? 자기 잘못이 있었어. 지네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지들이 언제 이렇게 막 싸움이 크게 번질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싸움이 붙었으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밀고 내려왔는데 보급로가 끊긴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면은 자기들 그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 있었던 거야. 잠깐 멈춰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간 거죠.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전 3군단 전체 보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물과 장부의 오차가 0%입니다. 0%예요. 보통은 막 한 10% 막 20% 이러거든요. 저희 부대는 오차가 60%인가 그랬어요. 심각한 부대였죠. 보급병이 없었어. 들어가니까 사수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등병인데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해. 막 보급을, 모든 보급품을 내가 다 해. 네. 조건이 없죠. 네. 해냈습니다. 정말 2년 2개월 내내 밤을 샜어요. 훈련은 훈련대로 다 받고, 네. 위병소 근무는 매일 썼어. 365일. 위병소. 불침번도 한 번도 안 하고. 이유는 빨갱이라고. 진짜였어요. 예, 빨갱이라고. 기무사가 매일 왔거든요. 매일 와서 1시간씩 나랑 커피를 마시고 가. 잘 지내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상병에는 감옥에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안 보내더라고요. 일을 너무 잘해서 안 보냈나? 아이들은 다 갔거든요. 상병 때. 네,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 우리 대대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잘해드려야겠다. 왜 좋아했냐면 이등병이잖아. 갔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 부대에. 진짜 한 방울이 없어요. 한 방울. 휘발유가. 차가 어디서 기름을 갖다가 외부에서 공수에다가 막 그냥 막 돌리고 있는 거야. 엉망진창인 거야. 근데 막 2만 리터, 3만 리터 있다고 장부에 써 있어. 내가 유류골 가봤는데 한 방울이 없는 거야. 막 다 섞여 있고 막 경유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갖고 난 제일 중요한 건 애들 따뜻한 밥 먹이고. 왜냐면 난 나이가 30이 돼서 갔기 때문에 이등병이긴 하지만 병장이나 애들이 참 이쁜 애기들이야. 따뜻한 밥 먹이고 따뜻한 데 재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막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나름대로 있는 것들 막 모아서 연결해갖고 지하에 있는 기름을 입으로 빨았어요. 입으로 빨면 계속 딸려 나오잖아. 그거를 방울방울 모아가지고 기름을 보일러를 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한겨울에. 눈이 오는데 눈 아래에서 막 그게 막 그러고 있는데 새로 오신 대대장님이 그냥 순찰을 도신 거야. 새벽에. 그냥 허락을 받고 기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병사지만 밤에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거야. 그걸 하고 있는데 지들이 하면 되는데 간부 새끼들이 안 하고 내가 한대니까 그래 해봐 새끼야 막 이렇게 한 거야. 안 되겠지 뭐. 근데 막 뽑았지.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대장님이 산적같이 생겼어. 등치 되게 커. 머리도 빡빡이고.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 우리 부대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랬거든. 우리끼리는 막 충성 막 이렇게 하지만 동네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때 여기 와갖고 막 옆에 너 뭐하냐? 막 이러는 거야. 사복 입고 싶은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기 우리 기름이 없어갖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죠. 대장님 다음날 이제 다 오셨는데 연병에 모아놓고 취임식을 하시는 거지. 저 아저씨 대대장이잖아. 큰일 났다. 대장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애들 따뜻하게 재우겠다고. 그래도 군단 전체 나이 제일 많은 새끼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막 거기서 막 빨고 앉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대장님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가 잘해드리려고 장부를 가라로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세이브를 하면서 살짝 올리는 거야. 창고를 짠 채워가고 장부를 계속 가라를 치는 거죠. 상관없어요.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딱 맞춰가지고 군단 1등을 대장님이 그것 때문에 맨날 군단장한테 막 갈 때마다 싸대기를 맞고 오셨거든요. 맨날 여기 빨개. 우리 착한 대장이 맨날 빨개 오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사실 나이는 그냥 형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장님을 위해서 해야겠다 해서 탁 해서 일병 말에 딱 맞춰드렸지. 군단 1등 탁 가서 스탬을 받고 오셨대. 고맙다고.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부사수를 잡아주십시오. 인수인계하고 전 빠지겠습니다. 그렇지. 왜 그랬을까? 아니 이거는 올백 맞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 올백을 맞은 건데 다시 올백 맞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산 넘기겠다. 딱. 그래요. 난 보급병이야. 근데 그 이제 수송부에 애들이 운전병 애들 있잖아. 만약에 애들이 다 아파. 나는 뭐 가고 기름도 뭐 받아와야 되는 거고 뭐 급양대 가서 부식도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총탄도 받아와야 되는 거고 할 게 많은데 운전할 놈이 없네. 그 내가 어떻게 해? 그 내가 운전해하고 나가. 내가 그냥 운전하고 나갔어. 그러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보급병으로 보여? 운전병으로 보여? 아니 전투복 입은 새끼가 운전하고 있으면 군용 차량 운전하면 운전병이지. 그치? 그게 집행하면서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로 나오는 걸로 한번 연결해볼까? 만약에 말이에요. 경찰관이
퇴근을 해요. 파출소에서 퇴근하고 나왔어요. 퇴근해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뭐 옷에 막 뭐가 묻어갖고 그냥 그 정복 입은 상태로 퇴근을 하는 중이야. 그럼 얘가 퇴근하고 있으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얘가 지금 직무 수행 중으로 보입니까? 퇴근 중으로 보입니까? 직무 수행 중으로 보이죠. 그죠? 네. 제가 한창 경찰 현직들 가르칠 때는 신림동에서 사당 살 때인데 사당까지 갈 때 그 형님들이 태워다 줬어요. 내가 운전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태워다 줬어요. 뭘로? 우리가 속칭 말하는 백차로. 그러면 아는 선생 태워다 주는 걸로 보여요? 직무 수행 중으로 보여요? 순찰 중이지. 그치? 좋아. 그럼 경찰이 비번일이야. 비번일이야. 오늘 일 안 하는 날이에요. 걔네들 이제 교대 근무하잖아. 비번일인데 그동안 나한테 상납 안 하던 룸사롱 하나 치러 들어간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권총 빌려서 들어갔어. 이게 비번일입니다. 오늘 근무일 아니야. 권총 빌려서 가갖고 그 다음에 가갖고 어쨌든 공무원증 갖고 있잖아. 경찰 공무원증. 증표 제시하면서 니네들 여기서 나쁜 짓 한다라는 성매매 한다라는 신고가 있어 왔다 그래. 이유는 자기 성매매 안 시켜줘서 그런 거거든. 원래 그래요 대부분. 그런 건데 돈 안 주고 성매매 안 시켜줬으니까 뭐라고 하러 가는 건데 니네들 신고 들어왔다. 서로 다 알잖아. 그치? 룸사롱 100%로 다 성매매 해요. 마사지 다 성매매하고 알면서 안 잡는 거거든. 왜냐면 공무원은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여요. 그치? 공무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 움직여요. 신고 들어왔다, 첩보가 들어왔어, 막 이러고 간 거야. 그러면 얘 비번일이야. 직무 수행 중으로 보여? 아닌 걸로 보여? 직무 수행 중으로 보이지. 권총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증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그게 외형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실제 직무 행위인지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사실 학설이 실질설, 외형설 이렇게 있어요. 실질설, 외형설 중에 외형설이 통설 판례야. 외형설이라는 것은 그게 실제 이 친구의 담당 공무원의 직무 행위인지 필요 없다. 얘가 지금 직무 수행에 대한 주관적 의사가 있는지 필요 없다. 이 친구의 그 권한의 범위 내인 것인지 필요 없다. 그냥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직무 수행 중으로 보이면 장땡. 그게 외형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에요.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어. 고의는 뭐야? 고의는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알면서도 그러는 심리상태. 항상 인식하고도 이렇게 나와요. 인식하고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군산에 가면은 그 판례가 그 성매매 사건에 그래서 유흥주점에 그 율락녀가 화재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판례가 100% 군산이에요. 사건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한번 사실 확인차 한번 가보려고요. 군산이 과연 어떤 동네길래 그 모든 판례가 군산에서 그것도 다 성매매 사건의 화재 사고는 다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지 진짜 솔직히 궁금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다가 보면 판례 번호가 다 달라. 다 다른 사건이야. 조금씩 달라. 군산시 조촌동 사건 막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 다 다른 사건인데 다 어쨌든 군산시야. 그러니까 거기는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결탁해갖고 유흥주점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적법하게 허가받고 그냥 유흥행위까지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는 건물을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판례가 다 일관돼요. 1층에서 성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유흥주점인데 사실은 성매매하는 곳이야. 근데 2층에 여기는 이제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곳이에요. 근데 2층에 걔네들을 거기다 재우는 거야. 숙식을 시켜. 근데 도망갈 수 있잖아. 도망갈 수 있으니까 1층과 2층 사이에다가 철문 같은 걸 만들어서 막아버려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다 잠가버려요. 이런 상태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건물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항상 화재 났을 때 탈출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면 막 그런 거 있을걸?
없네. 불법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완강기 막 이런 거 어디 있어? 저 탈출로 말고 저쪽에 왼쪽에 저 창문 쪽에 완강기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 이제 등 비상등 요것도 다 달아줘야 되고 막 그래요. 네. 저 돈 많이 들어요. 네. 네. 해야 되는데 그 비상구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통로를 막아버렸잖아. 내려오는 길을 밖으로 나가는 길도 막아버렸잖아. 이걸 몰랐던 게 아니야, 공무원이. 거기에 보면 경찰 공무원, 행정 공무원, 소방 공무원 다 등장해. 얘들이 다 제대로 일을 안 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나머지 둘은 요건 입증에 실패했고 소방 공무원이 걸렸어. 소방 공무원 어디 공무원? 지방 공무원. 예, 지방 공무원. 지방 공무원이면 광역지자체야, 기초지자체야? 광역지자체. 군산이니까 전라북도. 전라북도와 손해배상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전라북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가서 비상구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봤어요, 공무원이. 근데 뭐 알고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알고도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거를 보고도 인식하고도 시정명령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도망을 못 가잖아.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전부 다 질식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의예요. 인식하고도. 근데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과실이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 의무 정도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위법행위고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위법하게 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근데 이 과실엔 두 개가 있어. 경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다고 했죠.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으로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서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으로서 경과실이 있고, 그리고 중과실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중과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의무의 결여 상태, 이렇게 말해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의무의 결여 상태. 고의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고의나 마찬가지. 조금만 신중했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왜 몰랐냐? 이거야. 왜 몰랐냐? 중과실. 그래서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태니까 고의하고 중과실을 같이 돌아다니고 경과실이 따로 돌아다니는 거야.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 판례는 과실을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봐요. 추상적 경과실로 봐요. 추상적 경과실. 추상적 경과실은 추상적 과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과실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잖아. 추상적 과실이 있어요. 경과실이 있어요. 그럼 추상적 과실의 반대는 뭘까? 추상적 과실의 반대는 구체적 과실입니다. 구체적 과실. 그 다음에 경과실. 경과실의 반대는 중과실이죠. 중과실. 이건 현저한 주의 의무의 결여 상태입니다. 추상적 경과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추상적 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냐면 그 직무에 공무원들의 직무 있죠. 근데 지자체들마다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작구에도 뭐 보건위생과가 있으면 관악구에도 있을 거고 뭐 마포구에도 있을 거고 있을 거잖아.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평균적 공무원. 평균 공무원. 이게 평균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 과실은 그 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밑에가 0이고 위에가 1이에요. 이거는 0. 0은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은 거야. 1은 100%. 이게 1이야. 1은 주의를 완전히 잘 기울인 거예요. 완전히 잘 기울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담당 공무원이에요. 평균적 공무원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슈퍼맨.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꼭 저 같은 놈들이 있죠. 어떤 놈들이죠? 거의 뭐 실수를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성실해. 완벽해. 이런 친구. 그러니까 평균적 공무원. 평균이 아주 높아.
알겠지? 아주 높아. 예, 평균적 공무원 거의 슈퍼맨 수준이야. 예. 옷도 슈퍼맨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내일은 없죠? 네. 네. 날개 이렇게 하고 올게요. 예, 얘가 평균적 공무원이야.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말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얘가 뭐예요? 담당 공무원입니다. 담당 공무원. 그럼 위로 치게 되면 얘는 추상적 과실이 되는 거죠. 얘는요 구체적 과실이 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의 주의 의무 정도. 그리고 나서 이 담당 공무원이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경과실을 범했다, 중과실을 범했다. 그 다음에 평균적 공무원이 경과실을 범했다, 중과실을 범했다 하면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겠죠. 4개가. 추상적 경과실 보시면요. 추상이죠. 여기서 요만큼 조금만 경과실. 예. 그 다음에 얘가 많이 하면 이렇게 요만큼.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요만큼. 그 다음에 얘가 이만큼 하면은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이만큼씩 인정된다고. 이만큼씩 인정된다고. 알겠지? 얘가 뭐예요? 얘가 구체적. 얘는 구체적 중과실. 얘는 구체적 경과실. 얘는 추상적 중과실. 얘는 추상적 경과실.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추상적 경과실. 그러니까 과실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과실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알겠죠?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 의무의 고도화라고 그래요. 주의 의무의 고도화. 여기서 이거 올리는 거. 이게 주의 의무의 고도화라고 합니다. 고도화. 이렇게 비교해 극단적으로 저 담당 공무원이 그 고문관이야. 고문관. 예. 움직임 자체가 똥탕이야. 예. 한 발 걸을 때마다 실수를 해. 예. 그런 친구들 있죠. 예. 죽을 만큼 짜증나는 놈. 만약에 그런 친구가 나랑 전우조면 무슨 일이 생겨? 예, 내가 자살해. 그렇지, 내가 자살해. 이 새끼 때문에. 얘 때문에 맨날 맞아야 되거든. 그죠? 예, 이런 거야. 이 똥탕맨이 있는데 얘는 똥탕맨이고 나는 평균적 공무원이야. 이렇게 비교하면 걔랑 비교했을 때 주의 의무가, 주의 능력이 내가 현저히 높잖아. 그래서 주의 의무를 고도화시켜요. 주의 의무를 고도화시킨다는 얘기는 추상적 과실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추상적 과실로 인정을 하면 과실이 그만큼 넓어지겠죠. 첫 번째 주의 의무 고도화야. 그럼 이 주의 의무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주의 의무 고도화.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조직과실 이론으로 가요. 조직과실 이론. 조직과실 이론은 뭘 말하냐? 이제 최루탄을 써가지고 시위대한테 최루탄을 썼어요. 근데 이제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마지막 사건이 이제 물대포 사건이었었죠. 물대포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사건이 있었는데 물대포 사건 제가 뭐 사례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최루탄을 쏘려고 하게 되면은 전투경찰대 지금은 뭐 없어졌다며 전투경찰대 이제는 쟤네들 내보낸다는데 걔들 이제 현직들이 직접 나간다고 순경애들이 힘들 겁니다. 그렇죠? 힘들 겁니다. 고생들 좀 한다. 그렇죠? 이제는 경찰 되면 고생 좀 하는 거야. 옛날에는 애기들 다 시켰는데, 그렇죠? 나이 들어서 하면 힘들어요. 다 모든 게 다 힘들어. 걷는 것도 힘들어. 예.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최루탄을 쏘는데 최루탄을 쏘려면 15도 각도로 이렇게 쏴야 되거든. 발사각이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사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를 상대로 근거리에서 직사발사로 쏴버렸는데 그 최루탄 총 안에 뭐가 있었어? 고무탄이 있었던 거지. 그냥 최루 가스만 발포되는 최루탄이 있고 그게 아니라 안에 고무탄이 있어서 고무탄이 가서 빵 터지면서 최루탄이 나가는 탄이 최루가루가 뿌려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안에 고무탄이 들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직사발사를 해갖고 사람이 맞고 죽은 거죠.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예. 심지어 뭐 어떻게도 한지 알아? 옛날 저기 2경, 1경 이런 애기들은 앞에서 방패 들고 딱 서 있잖아. 방패 들고 서 있으면 상경 얘네들 있지. 좀 위에 애들. 걔네들이 치사해 그 새끼들. 그 새끼들은 뒤에서 앞에 있는 애들을 계속 대가리 때리거든.
예, 빨리 싸우라고 대가리 때려. 예, 하는데 그놈들은 요만한 저걸 갖고 있어요. 그놈들 지금 또 그렇다. 그저 걔네들도 다 대학생이고 우리 친구들인데 가끔 만나요. 막 싸우다 보면 내 이름 불러. 야, 너 거기 왜 있어? 너랑 안 싸워. 이랑 싸우는 거야. 예, 친구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 그치? 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경쯤 되면 이들이 딱 숨어 있다가 방패 뒤에 애들이 한 두 줄 앞에 서 있고 뒤에 숨어 있다 뭐냐면 요만한 마치 우리 바퀴벌레 F킬러 같은 거 그렇게 생긴 조그만 체루 그 액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예, 한 상경쯤 돼 숨어 있다가 이게 가까이 시대가 다가오잖아. 싹 올라가고 얼굴에다 팍 뿌리고 숨는 애들이 있어. 아주 치사한 새끼들. 앞에한테는 감정 없어. 그 새끼를 잡고 싶은 거지. 그치? 그 새끼를 잡고 싶은 거야. 예,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이 있으니까 전부 다 직사발사한 거야. 전부 다 직사발사를 했으면 도대체 누가 쏴서 피해국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찾을 수가 없다고요. CCTV? 아니 광화문 중간에 싸우는데 CCTV가 어딨어? 안 그래요? 네,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손해배상 못하나?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조직과실 이론이에요. 우리 판례는 전투경찰대 전체의 과실로 인정해버립니다. 전투경찰대원 한 명의 과실을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투경찰대 전체의 과실로 봐.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공무원은 누군데? 그래버리면 연대 사태로 치게 되면 서대문 경찰서장 너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기관장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런 걸 조직과실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연적인 거냐면 보세요. 이 지금 불법행위란 담당 공무원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평균적 공무원이 기준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그 담당 공무원, 가해 공무원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얘를 기준으로 판단 안 할 거잖아. 얘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면 그 친구 찾아야 돼요. 너의 평소 주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 이걸로 안 볼 거거든. 이걸로 볼 거거든. 이걸로 볼 거면은 굳이 가해 공무원을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조직과실 이론. 알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입증 책임의 완화인데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라고 그래요.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 우리 입증 책임 분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과실이라는 요건이 인정된다는 건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됩니까? 피고가 주장 입증해야 됩니까? 원고죠. 이건 원고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적극적 요건이니까. 원래 원고가 과실이 있다는 걸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의료 과실 이런 걸 생각해봐. 의료 과실 같은 경우에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뱃속에다가 실수로 씹던 껌도 막 피던 담배 막 집어넣고 막 다 집어넣어서 뱃속이 막 백화점이야. 씨.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전에 수술을 받다가 그게 들어간 거야. 예. 담배를 물고 수술한 스타일이야. 근데 거기 뭐야? 안에 카메라 파일 지워버리면 어떡할 거야? 자기들끼리 입 맞추면 어떡할 거냐고. 그치? 입 맞춘 게 뽀뽀가 아니야. 알겠어요? 입 맞추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럴 때 어떻게? 일응 추정. 주장하면 돼. 저 군의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 사람 실수다. 예, 우리 아들 뱃속에 왜 가위가 있냐? 예, 내가 날 땐 분명히 가위가 없었는데, 예, 막 그러면 특이한 체질이다.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일응 추정, 주장하면 과실이 있는 걸로 봐요. 반대 증명, 간접 반증의 원리. 반대 증명 누구 쪽에서? 피고 쪽에서. 피고 쪽에서 반대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문제 안 나와요. 네 번째,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이론이에요. 위법과 과실의 일원화 이론, 융합이론이라는 거예요. 융합이론.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실이 있는 걸로 보고 과실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있는 걸로 본다. 이게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이론이야. 그러면 위법하고 과실하고 어느 게 더 입증이 수월해요? 더 쉬워? 위법이 훨씬 쉬워요. 위법이. 이따 보면 위법이 엄청 넓게 인정돼요. 국가배상에서. 위법 입증이 상당히 수월해요. 과실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이건 주관적 과실이기 때문에 저 친구의 실수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쪽을 보란 말이에요. 예, 위법이 있으면 과실이 있다. 1번. 1로 본다고. 이렇게 봐버리면 위법만 인정시켜버리면 과실은 패스. 패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배상법 2조가 완전히 무과실책임으로 전락해버려요. 무과실책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과실책임인데, 원래는 유책인데 무책으로 바뀌어버린다.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과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 위반, 손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법령 위반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쳤다 하고, 손해는 손실보상하고 비교하면 국가배상에서는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해요.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를 당했다라고 해도 위자료를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명예, 신용 등 정신적 손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질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위법한 행위와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야. 근데 이거는 민법상 인과관계론 얘기하는 건데 형법이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판단을 여러분한테 질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과관계가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냥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있다만. 객관식에서는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이에요. 법령 위반. 법령 위반에 대한 얘기는 살짝 좀 길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5페이지에는 배상 책임의 주체 부분 있잖아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합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꼬여버려요. 전체적인 먼저 틀이 잡힌 상태에서 이게 추가론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행정 주체인데 헌법에는 포함되어 있고 국가배상법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기타 공법상법인. 그죠? 그리고 공무사사인이 공무원의 범위 안에 포함되긴 했지만 사법인은 어쩔 거. 그지? 그래서 공무사사인에 대한 일반론. 공무사사인이 과연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누구? 기타 행정 주체. 국가배상법엔 누구누구밖에 없어. 국가,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 말고 또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공행정작용, 공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타 행정주체들 과연 배상책임 주체로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인정된다면 어느 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논의는 전체적으로 다 틀 잡고 추가로 제가 올려놓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뒤에 시계로 다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